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한국사 이담입니다. 한 손에 잡히는 한능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앙집권화의 조건이라는 내용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부터 4세기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집권화의 조건이란 걸 볼 건데요. 중앙집권화라는 거는 국가의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연맹왕국 중 일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한 나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중앙집권화의 조건에는 크게 왕권의 강화, 율령의 반포, 불교 수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인데요.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그만큼 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권 강화의 내용을 보시면요. 영토 확장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힘을 강화하고요. 그 영토들을 모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왜냐? 전국의 왕의 말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율령의 반포입니다. 이 율령이란 말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율이라는 건 형법을 말하고요. 령이라는 건 행정법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규정, 나라가 전 국토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매뉴얼 등을 정하는 게 율령의 반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앙집권화와 연관이 되느냐면은 결국에는 부족장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고스톱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스톱이란 게 보면은 동네마다 룰이 다르죠. 이게 단순한 고스톱 같은 놀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국가를 다스리는 상황에서조차 벌어진다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일된 규칙을 정해가지고 모두가 따르고 부족장들이라도 신분을 이유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율령반포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불교의 수용인데요. 불교 수용이 왕권 강화와 연계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상의 통합이에요. 여기에도 부족장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부족장들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개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게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라 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부족장들이 개별 신앙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왕족불 사상으로 인한 건데요. 이 왕족불이란 게 뭐냐면은 왕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왕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고 하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말을 왜 따라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정당성 부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왕들은 모두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중앙집권화의 조건을 같이 보셨고요. 지금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부터 4세기까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신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됐다고 나옵니다. 건국자는 박척거세고요. 그 다음으로 생겨난 나라가 어디냐면은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에 건국됐다고 하는데 건국자는 주몽입니다. 이 주몽은 원래 부여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아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여를 탈출해가지고 돌본 인근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주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백제인데요. 기원전 1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데 이 건국자가 주몽의 아들인 온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래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한 명 가졌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이고요.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다른 아들을 낳는데 그 두 명이 비류와 온조입니다. 근데 유리왕이 나중에 때가 돼서 고구려로 넘어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몽이 왕위를 유리왕에게 물려주려고 하고요. 비류와 온조는 그 모습을 보고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 일대인
위례성으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서 원조가 세운 나라가 백제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먼저 설명해 드릴 거는 태조왕이 있습니다. 이방의 주요 업적으로는 옥저를 정벌했다라는 업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국천왕이 있는데, 이 고국천왕의 경우에는 오부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오부라는 거는 부족적 성격을 갖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권력이 다섯 덩이로 쪼개져 있던 건데, 이거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오부의 부족장들을 모두 왕의 아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왕위를 부자상속으로 바꿨다 하고요. 이와 별개로 고국천왕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진대법이란 겁니다. 이게 한국사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봄에 곡식을 빌려주면요, 가을에 곡식을 갚는 제도가 바로 진대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고국천왕이 외부로 사냥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누군데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아, 저는 원래 날품팔이를 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거리도 다 끊기고, 근데 어머니를 먹여 살릴 방법도 딱히 없고 해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국천왕이 그걸 보고, 아, 너가 정말 사정이 딱하구나 하면서 식량을 제공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국천왕이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생겨난 제도가 진대법이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건국부터 2세기까지 봤고요. 다음 3세기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히 살펴볼 사람이 백제의 고이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을 보시면요, 일단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백제라는 나라는 마한 공동체의 하나일 뿐이었는데, 고이왕대에 들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육좌평제하고 16관등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육좌평제라는 건요, 백제의 고위관직 6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능검 시험 문제에서 내신좌평, 상좌평 같이 좌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아, 이거 백제에 관한 문제를 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6관등제라는 거는 관리의 티어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이 급수가 있죠. 1급부터 9급까지. 이것처럼 백제도 관리의 티어를 1등부터 16등까지 쭉 나눈 거고요. 그 티어에 맞춰서 일종의 유니폼을 만듭니다. 이게 관복제예요. 왜? 관등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힘으로써 이주제를 알라는 뜻에서 관복제를 시행한 겁니다. 자, 그런 동안 신라는 특별히 뭐가 없는데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그냥 대충 알려드리면은, 지배자 호칭이 처음에는 거서관, 다음에는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으로 변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세기인데요 4세기부터는 고구려와 백제의 직접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미천왕이 압록강 근처 서안평을 점령하고 한 군현을 축출했거든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무제가 옛날 고조선 땅에 한 군현이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 중에 지금의 황해도하고 평양 일대에 있던 한 군현이 낭랑, 대방 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2000년대에 들어서 모두 고구려 땅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백제랑 고구려가 이제 국경을 바로 맞대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처음에 주도권을 쥔 쪽은 누구냐면은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주기 이후에 마한 전체를 전복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병력을 몰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백제의 공격을 막으려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직접 평양성으로 갔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으니 바로 거기서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전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뭐 원통하게 죽었다라고 해서 고국원왕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이 왕이 죽고 나서 고국원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내서 고국원왕이라고 불린 겁니다. 아무튼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서와 산동, 규슈 쪽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서와 산동은 이제 중국의 지역을 말하고요. 규슈는 일본 쪽을 말합니다. 이때 백제가 일본에 선물을 한 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치지도입니다.
이 왜 칠지도냐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7개라서 칠지도예요. 이걸 백제가 왜 줬느냐는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튼 선물을 해줬고요. 아지키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문물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서 백제가 처음으로 역사책을 하나 쓴데 그게 바로 서기라는 겁니다. 박사 고응을 시켜서 역사책을 썼다고 해요. 자, 이렇게 백제가 고구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힌 이 시기에 고구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이 소수림 왕은요, 즉위 이후에 초반 5년 동안 강력한 개혁에 들어가요. 첫 번째가 율령의 반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한국 중에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건데 고구려 바로 옆에 있던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넘어온 걸 계기로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태학을 설립한 겁니다. 이 모두가 즉위한 지 5년 안에 이뤄진 일이고요. 태학을 설립한 이유는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학에서 가르치는 중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충사상이죠.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상을 유학에선 가르치는데 태학에서 충사상을 배운 신하들이 도정에 들어옴으로써 소수림 왕의 말을 들을 신하들을 계속 키워놨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만에 국가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서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구려왕은요 40년 동안 중국하고 백제랑 전쟁을 하면서 이렇다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계속 국력만 소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사를 한 건데 아들내미가 갑자기 왕이 됐더니만은 나라를 싹 다 뒤엎재요. 제가 고구려 귀족 같으면 이거 진짜 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백제는 위례성을 뺏기고 웅진이 수도인 시기에 왕이 여러 명 이제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근데 소수림 왕은 그런 거 없이 5년 만에 국가 정상화를 성공하는 엄청난 업적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고구려의 전성기를 만드는 기틀이 됐어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동안 백제는 계속해서 국력을 키워갑니다. 근초고 왕의 다음 왕인 근구수 왕은 일본의 문물을 전파하는데 이때 보낸 사람이 왕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침류왕이라는 왕도 있는데 이 왕도 소수림 왕처럼 불교를 수용한 업적이 있어요. 자, 아까 고구려는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다고 했죠. 침류왕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 동진이라는 중국의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건너온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건 신라인데요. 4세기 때 신라의 뇌물마립간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부터 지배자의 호칭이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의 왕은 김씨가 계속해서 이어받게 됩니다. 원래는 박, 석, 김의 세계성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뇌물바리간 때부터 김씨만 왕을 하는 걸로 변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고구려의 전성기인 5세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